네, 오늘 저희 뉴스인에서는 김관진 새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새 국방장관 내정자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국방 전문가입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정치평론가 박상헌 박사, 박상병 박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김관진 실장은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출근을 했고,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는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임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평가부터 세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보실장 김관진 장관은 예측이 됐던 부분이죠. 예. 다만 이제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국방부 출신이 되느냐, 통일부 출신이 되느냐, 아니면 외교부 출신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국방부 출신 김관진 장관이 실장으로 갔다면 대북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이고, 만약에 가능성은 낮았지만 통일부 출신이 갔다면 좀 더 드레스덴 선언, 그러니까 대화와 협력에 좀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신호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읽을 수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특히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대단히 높았거든요. 높았기 때문에 대북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대통령의 뜻으로 읽어도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조금 아마 두 분하고는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얘기 앉혀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 정책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질, 도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본만 된다 그래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이 되는 사람의 퍼스널리티나 정책 이념, 기조를 어느 국면에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지금 현 시점,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집권 이기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제는 지난 1년 반 정도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조를 그냥 바꿀 때가 됐다. 왜냐하면 급격히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육자회담이 어떻게 될지 지금 상당히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있고, 북한과 일본 간에도 지금 그 대화 기조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교 얘기도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남북관계는 또 지금 서로가 강경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이제는 그 내용을 좀 공개를 해서 가동을 해보자. 자,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조가 필요한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은 국방부 장관을 좀 논의라고 봐요. 지금 한민구 이번에 신임 국방장관은 오케이라고 봅니다. 국방장관은 괜찮다. 네, 차질 문제는,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는 다음에 인사검증 때 하고, 나머지 차질이라는 능력에서 오케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국가 청와대 안보실장 자리는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외교 통일 안보와 관련돼서 총체적인 총괄 시스템을 정리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여기에 또 국방장관이, 그것도 매파 국방장관이 그대로 가버리면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대북 정책 기조를 그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국가에게 부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김관진 안보실장이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김관진 장관의 스타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기의 대북 정치 기조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겠구나. 좀 아쉽다. 김관진, 한민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평판이 어떤가요? 국내에서 평판은 아주 좋죠.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우리 박상병 박사님 말씀에 조금 다시 제가 반론을 좀 제기를 하자면, 군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매파 비둘기파가 없습니다. 아무 파가 없습니다. 오직 시키는 대로 그 일을 수행할 뿐입니다. 저는 김관진 장관의 어떤 그 외형이 눈이 부리부리하고 해서 꼭 레이저 김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레이저 광선이 나온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굉장히 강골무인일 것이다 라고들 표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이를테면 부드럽게 해라 라고 하면 부드럽게 수행을 하고 강하게 밀어붙여라라고 강하게 하고, 그게 바로 군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파 비둘기파는 아니라고 보고, 또 지금 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 안보실장에 임명을 한 것은 2014년의 이 외교 어젠다는
전자권 전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김관진 장관이 작년부터 해서 작년 이맘때 샹그리라 대화 아시아 안보 회담을 하면서부터 계속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재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죠. 예. 그러다가 이제 물론 지난주 토요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그 회담을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바뀌어서 헤이글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가 바뀐다면 예. 뭐 미국으로서는 황당한 일이죠. 네, 그래서 청와대 안보실장을 맡아서 이 전자권 전환에 대한 어떤 그것을 영속성 있게 끌고 나가고 예. 또 전자권 전환과 더불어서 미국이 MD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은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MD 편입하지 않는다. 한국형 MD를 독자적으로 할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그런 방어막을 미국에게 쳐라. 예. 또 세 번째는 지난주에 샹그리라 대화에서 한미일 정보보호 협정이 이야기가 급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 그리고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외교 행위를 잘 못할 것이다. 또는 경제 행위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오산이라고 봅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 전체 부서에서 유일하게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존재하는 부서입니다. 예. 그런 것을 다 통솔을 했고요. 또 김관진 장관이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을 했는데 예. 이 기참부장이라는 그 직책이 바로 군사 외교를 하는 데입니다. 예. 그래서 외교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투스타 중에서 김관진 장관을 그 자리에 앉혔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직무 수행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예. 보는 편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국내에서의 평가는 예. 김관진 장관의 좀 특이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하들에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예. 항상 칭찬합니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네. 부하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부하들은 두려워한다. 네, 그런데 한 번도 그 부하들 야단치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계속 그 어떤 장군 이상의 보직에서 그 부분 밑에서 이제 근무했던 사람들이 후일담을 들어보면 한 번도 부하들 야단친 적 없는데 부하들은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통솔하는 거죠? 야단치는 대신에? 칭찬하죠. 칭찬, 칭찬하는데 계속 그러나 여하튼 그만의 어떤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민구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예. 한민구 장관 내정자 말씀하시기 전에요. 예. 좀 전에 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네. 이 경력으로 봤을 때의 정치력이나 또는 그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개인의 어떤 그 능력 또는 성격 차원에서 네. 그런 지금 그 박 박사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뭐 유연성이라든가 좀 전략적인 사고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좀 반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나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에피소드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이를테면 그 이력을 보면 예.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쭉 그 군 내에서 예. 요직을 쭉 수행을 했었죠. 예. 이명박 정부 그때 합참의장 된 거죠? 참여정부 때? 그렇습니다. 2006년에. 예. 참여정부를 하면서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더불어서 북한 문제 그때는 북한 문제를 굉장히 또 유연하게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문제를 다뤘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는 이제 야지에 있다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예. 김태형 장관과 교체가 되어서 국방부 장관이 되었을 때는 또 국방개혁을 또 계속 또 추진했습니다. 예. 그 국방개혁을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또 수정을 또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분이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분이 저렇게 눈빛이 부리부리하다고 해서 그 눈빛처럼 똑같은 사람은 결코 아니다라고 보고 또 저는 이 김관진 장관이 이를테면 자기 홍보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예전에 일부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는 민간 어떤 시민단체를 하기 때문에 예. 대학생들 네트워크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이렇게 모아서 한번 장관님하고 한번 행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면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김관진 장관은 그런 거 할 시간 없다. 나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 자기 이미지 메이킹 할 시간 없다 이거죠. 네. 그런 스타일이지. 예. 그래서 자기 이미지 메이킹, 홍보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좀 섭섭했는데 예. 저는 호의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길래 예. 뭐 좀 다르시네라고 예. 생각했는데 그런 걸 지금 보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기는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노무현 정부에서 이를테면 군에서 투스타 정도까지는 실력이 있으면 올라간다고 그래요. 투스타까지는
정년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3스타, 4스타는요 정무직이에요. 예. 여기에는 정말 그보다 더 높은 곳과 어떤 많은 인연이나 서폿이 없으면은 잘 진급이 되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합참의장까지 국내 최고 요직이죠. 합참의장까지 하고 예. 또 그다음 정권이 완전히 180도 바뀐 정권 아닙니까? 이명박 예. 정부에서 예. 국방부 장관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한번 패스했습니다. 예. 자기 한 해 후배인 김태형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했어요. 그런데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서 다시 자기에게 기회가 와서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잘 수행을 했죠. 또 박근혜 정부 와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또다시 정권 교체한 거나 마찬가지인 정권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김병관 장관 내정자가 있었지만 다시 유임을 하고 지금 뭐 인터넷 보면 뭐 대통령 시키라 뭐 이런 농담까지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국민적 인기가 좋아요. 이거 농담입니다. 아니, 너무 자, 박 박사님. 너무 나가지 맙시다. 뭐 지금 대통령 시키라는 말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인터넷 댓글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얘기는 속할 필요 없고요. 그 뭐 우리가 눈빛이 부리부리하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눈빛이 부리부리하다 무슨 뭐 외교도 해왔다. 아니 대한민국 장관들 중에서 외교하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실 컨트롤 타워는 차관대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대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외교와 안보 통일 문제를 전체로 총괄을 관리할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은 국방부에 있던 사람이 그대로 가버리면은 정책 자체가 너무 명확하니까 이번 기회 정도는 외교나 통일 문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김관진 장관도 외교를 해봤다고 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박 그것도 박사님, 눈빛이 뭐 박 부리부리하다. 박사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뭐 반론 그 찬반 토론한 것이 아니라 신 대표님은 신 대표님 나름대로의 입장을 아니 그러니까 견지하신 거니까. 국가안보실의 컨트롤 타워로서 개인을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김관진 장관이 눈빛이 부리부리하고 뭐 외교도 해봤고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그럼 인상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 겁니다. 예, 두 분 뭐 입장이 견해가 다르실 수 있고 각자 입장을 지금 그 전개하신 거니까요. 예. 뭐 서로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것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김관진 장관 문제 인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뭐 새 안보실장이니까 인상 얘기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상은 뭐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볼 수도 있지만 시인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지아 시인이 한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게 김지아 시인이 뭐 군사적 문제에서 평가를 한 게 아니고 그 굉장히 슬프고도 무서운 눈빛을 가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게 얼핏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자기 관리가 좀 잘 돼 있다고 봐야 되고 박상준 박사님 문제 제기에 일면 타당한 면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제 MB 정부 이래로 내려오는 비핵 개방 3천부터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지금 현재 보편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받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안보적으로 보좌하는 자리인데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게 통일부의 위축입니다. 통일부가 너무 지금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그 김관진 실장 체제에서 안보를 굳건히 한다는 기조 위에서 그걸 바탕 위에서 통일부의 역할 또 북한과의 대화 통화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북일 수교 문제가 당장 현안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또 핵 문제도 있고 하니까 통일부의 존재감을 좀 더 키워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하고 김관진 안보실장으로서 그 부분, 그러니까 대북 유연성을 제고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은 저는 온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신 대표님의 아까 말씀은 본인의 원칙과 본인의 소신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군인은 위에서 어떤 지침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완전히 상충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관운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아까 좀 그 일부 말씀하셨고요. 처음에 국방장관 될 때도 1순위로 고려됐었던 것이 아니었죠. 2010년에 그때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였죠. 그때 일화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합참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 합참의장이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김태형 전 국방부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상희 장관이 국방부 장관하고 이상희 장관이 예산 문제 가지고 이제 청와대 편지 쓰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경질이 되고 김태형 후배 합참의장이
육사도 한해 후배고요. 예. 그분이 이제 장관이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육사 28기는 다 이제 패스했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태형 장관이 또 무난하게 잘 하다가 이제 천안함 폭침을 당했죠. 예. 그러나 천안함 폭침은 워낙 뭐 기습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뭐 적절한 대응을 했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김태형 장관이 사실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이 백이 되어서 선배인 합참의장은 한해 선배고 그런 선배인 김관진 장관이 후배 기수 후배 국방부 장관이 되었죠. 그 국방부 장관이 될 때 지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있지만 그때는 안보특보가 있었어요. 예. 이희원 장군이라고 역시 육군 포스타 출신인데요.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장관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었는데 이분이 정말 잘생기셨어요. 아주 또 인상도 후닥하고 이희원 특보가요. 네, 잘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지금 그 어디 선거에 출마하신 분이죠. 정진석 정무수석 예, 예. 그분이 지금 이런 인상 가지고는 안 된다. 김태형 전 장관이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고 유머 감각도 너무 넘치고 아주 그런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 완전히 반대의 어떤 이미지로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제청해서 한 2시간 만에 지금 뒤집어져 가지고 예. 그게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거의 뭐 최장수 국방부 장관을 지금 42개월이나 했고요. 네. 정권을 바꾸면서까지 하는 그 기틀이 됐고 또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을 치를 때 그 이전에 또 이명박 대통령과 이 한나라당에서 경선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부터 사실 이 남재준 이제 전 국정원장이죠. 전 국정원장을 위시해서 굉장히 많은 장군들이 안보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았어요. 그때 김관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번 대선할 때도 현역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돕는 입장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른바 수첩에 적힌 인물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안보실장까지 최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안보실장까지 맡긴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능력을 보여줬고 예. 그 능력을 보여주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의원 당시 안보특보가 될 뻔한 것 예. 또 그 김태형 장관이 임기 2년을 채우기 이전에 중도 낙마한 것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스캔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공간을 다 비워줬습니다. 국방부 장관 공간을 다 비워주고 이사까지 다 갔어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쯤이면 지금 취임식 할 것 같았으니까. 예. 그래서 다 비워주고 해외여행 가려고 사모님하고 같이 예약까지 다 해놓은 그런 상태였어요. 김용관 후보자 그때 후배였나요? 육사? 동기입니다. 동기군요. 예. 김병관 장관 후보자와 김관진 장관은 뭐 동기인데 일생을 갖다가 라이벌로 이렇게 지내온 분이에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김병관 장관 후보자의 미얀마 출장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버티지 못하고 낙마가 됐죠. 그래서 김병관 장관 후보자하고 또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자면 김관진 장관이 동기 중에서 군번 1번입니다. 김관진 장관이요. 네네, 예. 군번 1번이에요. 예. 이제 왜냐하면 독일 육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번 1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관 장관 후보자가 당시 후보자가 군번 2번이에요. 서열 2위예요. 그래서 항상 매번 진급하면 대통령 앞에서 칼 받고 뭐 수술 받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마다 김관진 장관이 항상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계속 라이벌 관계를 쭉 유지해왔던 분들인데 그런 세 번의 여러 가지 고비를 넘어가면서 지금 안보실장 자리까지 오른 그런 관원이죠. 예, 지금 65세고요. 육사 28기. 태어나기는 전주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는 서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박 박사님, 기왕 임명이 됐는데 뭐 조언이랄까요? 아니면 뭐 쓴소리도 좋고 좀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 국내외 특히 국외 정세가 정말로 엄중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세월호 문제라든지 뭐 선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만 자칫해버리면 박근혜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에 정말 중심을 못 잡을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거 한 100년 전에 고립화되는 그런 분위기도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상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왔던 대외교 안보 정책은 방어 위주예요. 그건 잘했다 못했다 논의를 합시다. 방어 위주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1년 반 정도 되면 이제는 활짝 펼쳐 보일 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뭔지를 보여줄 때가 됐다 이제는. 예. 그러면은 그게 합당한 인물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해야 뭔가 우리도 좀 지금 이 고립된 체계 속에서 대중국이라든지 대러시아라든지 대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대북이라든지 할 텐데 지난 1년 반 2년 동안에 강경 정책을 주도해왔던 본인이 국가안보실장을 맡아버리면은 이거 누가 하느냐 앞으로 또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질이라든지 묵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임명이 됐다고 얘기하면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앞서 뭐 신 대표님도 군인은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좀 기조를 달리해서 이제 우리가 남북 문제도 좀 주도도 하고 지금 북한과 일본이 만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좀 전향적인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제는 국가안보실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예. 1년 반간은 다른 기조대로 한번 움직여서 지금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좀 김관진 신임 실장도 군인 출신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외교 통일까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로서의 좀 더 유연함과 좀 전략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런 목소리 우려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새 국가안보실장께서는 유념하시고 그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김태형 장관이 옷을 벗었고 그때 합참의장이었죠.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가. 그래서 당장 어제도 거기에 대한 우려 또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민구 국방장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예. 이분이 군대에서 상당히 신망을 받는다 그래요.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신망을 받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군을 통솔할 수 있는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박근혜 정부 집권 2기에서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북한 문제를 좀 생각할 때 그래도 협상의 파트너로 정도는 한 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저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남북 군사회담에 장성회담의 대표 수석 대표도 한 역할을 했어요. 그 정도가 가면은 다수의 군인 안에서도 앞서는 뭐 군인과 다 똑같다 했습니다. 저는 다르다 봅니다. 군인 안에서도 상당 부분 이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예. 협상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더 다른 변화도 생기지 않겠느냐.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기회에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상당히 잘한 선택이 아니냐. 예. 박성원 박사님도 혹시 좀 들으신 거 있습니까? 한민구 아니 뭐 대변인에 지금 뭐 저는 군 문제는 특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신상 문제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연성 아니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죠. 예를 들어 원점 타격을 못했다든지.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에서도 야당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대충 박상병 박사님이 원하는 그 기조가 야권의 기조라고 본다면 연성이면 오히려 야권의 입맛에 맞는 것이죠, 사실은. 예. 근데 정작 그래서 내가 본인은 오케이 한 겁니까? 본인은 또 그 당시에는 근데 또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때 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냐고 또 비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청문 트라우마가 1차적으로 한민구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는데 1차적인 거 아니었나.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안대희 낙마 이후에 굉장히 어떤 내상을 입었잖아요. 뭐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김관진 실장하고의 호흡 관계도 아마 고려가 됐을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가지고 어쨌든 근데 정작 본인 나는 정말 김관진 못지않게 나는 원칙론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내가 연성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죠. 반문했다는 근데 이제 거니까. 박 박사님 말씀처럼 뭐 국방부 장관이 유연성이 있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국방부의 역할은 통일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안보 정책을 충실히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아마 청문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예. 또 이제 한민구 후보자도 김관진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관진 실장 국민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한민구 국방장관 체제 하에서도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관진, 한민구 두 사람의 호흡은 괜찮습니까? 호흡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인연이 있냐 하면 김관진 장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획관리참모부장이라는 게 이제 육군 본부에 있는 여러 이제 투스타 보직 중에서 하나의 보직입니다. 그 할 때 이제 이게 사단장 마치고 2차 보직이에요. 할 때 한민구 내정자가 총장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예. 총장 비서실장은 이제 준장 진급 1차 보직입니다. 그래서 좀 기수가 차이가 나니까 할 때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또
한민구 그 내정자의 스타일은 지금 보면 좀 근엄하게 부드럽지만 좀 근엄하게 생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농담 엄청나게 잘하시고 예. 그래서 비서실장을 하면서 김관진 장관과 더불어서 비서실장하고 총장하고 다 같이 이제 한 테이블에서 항상 식사를 같이 합니다. 예. 그때 그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굉장히 농담 뭐 이런 거 잘하고 사이가 좋았다고 그래요. 예, 육사는 세기수 후배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는 한 2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제 이 한민구 그 내정자의 특징이 야전 경험이 이제 좀 적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단장 보직을 부산에 있는 53사단장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사단장을 한 일선에 거죠. 안 있었군요. 네. 그리고 군단장 보직을 서울에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휘관 보직을 다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 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원래 군인들은 작전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독특한 한 자기만의 2%가 뭐가 강점이냐 이게 있는데 이 한민구 내정자 같은 경우는 그 2%의 자기만의 강점이 정책입니다. 정책. 예, 정책. 그래서 투스타 진급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하고 또 정책 계속 아까 박상규 말씀하셨듯이 남북 그 장성급 회담 수석 대표도 하고 계속 그런 정책 임무에 있었고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그런 야전도 강원도나 경기도 전방 이런 데 가지 않고 부산, 서울 이런 데 계속 있었느냐. 이것은 그런 고도의 어떤 그 정책적 마인드의 리듬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야전에 갔다 오면 그래서 서울, 부산에 놔두고 계속 그 정책적 마인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졌다라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민구 장관 내정자의 이를테면 이제 이 그 청문회의 포인트가 아까 말씀하신 연평도 포격자 할 때 왜 미온적으로 대처했냐 그건데 당시 이제 우리 한 170발 북한이 170발 정도를 쏘았고 그게 우리 연평도에 한 80여 발이 낙탄을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동안 계속 쭉 비례성의 원칙이란 것을 적용해 왔었습니다. 비례성 원칙 즉 내가 포로 맞았으면 포로 반격한다. 내가 미사일 맞으면 미사일로 반격한다. 이제 이런 원칙이 있었고 포로 맞았기 때문에 포로 반격하는데 우리가 한 80여 발 맞았기 때문에 비례해서 우리가 80발 정도를 반격 사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포를 통해서 우리 영토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걸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상을 못한 게 죄라면 죄죠. 그러나 정말 국민 누구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전투기에도 그때 뭐 F-15K 전투기에 슬램 ER 사정거리 270km짜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왜 안 쏘냐 그러는데 그거 하나 달면요 F-15K 아무리 덩치가 커도 다른 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F-15K도 다 공대공 즉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그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다 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방사포도 있고 그 해안포도 있고 그런데 북한이 포를 쏠 것을 상상 못한 게 죄다라고 하면 그건 좀 납득이 안 되는 설명 아닙니까? 아니 그게 죄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국민 누구도 그것을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국민은 예상 못해도 군 지휘관은 예상해야 되는데 예.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반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를테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대는요. 북한의 국지도발에만 대비한 그런 군대가 아니고 북한의 전면전에 대해서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북한의 국지도발이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포가 쏘면 우리가 미사일로 타격한다. 이런 것이 있지만 그전에는 오직 전면전에 대비하기 때문에 적 전투기가 내려면 우리 전투기로 공격하고 그다음에 우리 포로 공격하고 다시 이선에서 전투기가 들어가서 북한의 레이더 기지를 다 파괴시키고 진격한다. 뭐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전투기가 F-15K 전투기에 슬램 ER 미사일을 장착하고 초계 비행을 하는 거 이거는 이를테면 북한에게 우리 서로 얼굴 보지 말자라고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러나 포를 맞고 난 이후에는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슬램 ER을 장착하고 초계 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지금 2014년의 어떤 합참 의장이 북한이 포를 쐈는데 이번에 우리가 3배씩 막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비례성을 적용한다면 야전성이 떨어지고 좀 유약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그 원칙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예, 아마도 뭐 그 이후에 4년 동안 더 절치부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지역 안배도 고려를 한 겁니까? 그렇게 보였습니까?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안 할 수는 없었고, 뭐 김관진 뭐 장관이나 뭐 충분히 그러니까 상수로서 고려가 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도 앞두고 있고, 예. 지나치게 PK 편중이라는 얘기가 지금 뭐 지난번 인사에서 비판했고, 또 여권 원로그룹 내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사에서 지역 안배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는 청원 출신입니다.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의병장의 손자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한말 때 이제 우리 군대가 갑자기 해산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한동수라는 분인데 예. 의병을 모아서 일본에게 이제 대항을 했고 뭐 그 33승 1패라고 그럽니다. 크고 작은 어떤 그 대소전도 다 합해서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많은 공을 세웠고 이분이 197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예. 그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항일 의병장이 살아 있는데 아직 전셋집에 살고 있단 말인가 해서 집까지 한 채 이렇게 그냥 하사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청렴하게 살았고 돌아가시기 직전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72년의 네. 일이군요. 그래서 그 지금 사실 요즘 청문회 포인트가 재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여러 주변에 한민구 후보자 돈 많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물어봤더니 정말 이분도 청렴하게 사셨는지 재산이 거의 뭐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청문회를 피해갈 수 있는 청문회의 어떤 칼날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작전도 돼 있다. 예, 보통 재산은 퇴임한 뒤에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그게 문제죠. 이번은 지난번에 퇴임 아직 김병관 퇴임한 지 후보자도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재산이 크게 없대요. 언제 퇴임한 거죠? 2011년 그때? 11년에 2011년? 퇴임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3년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주변에 듣기로도 한민구 국방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자기 관리를 해왔다 그래요. 또 군 안에서도 국방장관 차기 후보감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본인도 뭐 몰랐겠습니까? 네. 자기 관리를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군 퇴역 이후에 예. 혹시나 뭐 무기업체한테 가가지고 한 거는 혹시 없는 건지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초점이 되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잘 관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불안한 게 그 우리 안대희 전 후보 때, 그러니까 뻔히 아는 걸 BH가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쉽게 말해 안대희 너마저도 있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정말 이번에는 꼼꼼하게 청와대 민정실에서 1차 검증을 잘했길 바랄 뿐입니다. 예. 자, 이제 남은 외교안보 라인에 국정원장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국정원장 아직 인선이 안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 국정원장은 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격 요건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그 조언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장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북, 군사 또는 산업기술 등등과 관련해서 정보기술을 짊어질 수 있는 민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국정원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예. 국정원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정말로 정보 분야 전문가가 이번에 와서 예. 국정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윤병세 뭐 외교장관, 그리고 김숙 국정원 차장 출신, 네. 그 외교관 출신이죠. 네, 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고. 예. 박상원 87년 뭐 이제 문민 이후에 국정원이 뭐 변하긴 변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일신하는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필요한 게 국정원이다. 현 정부 출범해서 끊임없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정거조작까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되든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국정원이 정상적인 국정원으로 예. 거의 그 재탄생의 산고를 겪으면서까지 좀 바뀌어야 된다. 이거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 가운데 가장 큰 숙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 그다음에 신임 원장이 이 문제를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예. 좀 이렇게 정말 국가정보원다운 모습으로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좀 들으시거나 아니면 좀 염두에 두시거나. 우리 앵커께서 아시는 정도 이상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국정원장은 정보를 다루는 그 부서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만들려 하지 말고 진짜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국정원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정권에 줄서지 않는 국정원장.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인될 수 있는 그런 국정원장이 필요하다. 예. 뭐 여태까지 국정원장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부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갖다 주는 거.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중립적인 정보를 분석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국정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외교 안보 라인 인선에 대해서 박상헌, 박상병 박사 그리고 국방 전문가 신인균 대표의 견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